안녕하세요. 혼자 읽기 아까운 책의 김희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즐겨 읽는 존 치버의 단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존 치버는 1912년에 태어나서 198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20세기에 활동한 작가인데요. 20세기 미국 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주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어요. 18살 때 자신이 그 사립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제적당했는데 그 경험을 쓴 단편을 발표하면서 등단했고요. 그 이후에 1950년대, 60년대 그 미국 동부의 대도시와 그 교회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수많은 단편들을 발표해서 대단한 인기와 명성을 누렸지요. 만년에 존 치버 단편 선집을 내놓았는데 그걸로 퓰리처상, 전미 비평가협회상, 전미 도서상 이런 유수의 상들을 다 휩쓸었고 또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인기를 모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 4권짜리 단편 선집이 번역 출간됐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절판된 상태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1980년대부터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의 단편들이 번역 소개가 됐더군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서숙 선생님이 번역한 주홍빛 이삿짐 트럭이라고 하는 단편 모음집에 실린 끔찍한 라디오라는 단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존 치버가 1953년에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숙님은 끔찍한 라디오로 옮겼고 황보석 선생님은 기괴한 라디오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작품의 원제는 The Enormous Radio, 그러니까 거대한 라디오 또는 엄청난 라디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걸 번역자마다 다르게 옮긴 건데요. 작품을 들어보시고 어떻게 옮겼으면 좋았을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감상해 보시죠. 끔찍한 라디오. 짐과 아이린 웨스트코트는 대학 동창회보의 통계적 보고가 말해주는 만족할 만한 평균 수입, 노력,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위치 등을 획득한 듯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두 아이의 부모이며 결혼 생활 9년째이고 서튼 플레이스 근처의 아파트 12층에 살았다. 그들은 1년에 평균 10.3번의 영국 구경을 하고 장차 웨스트체스터에 살기를 희망했다. 아이린 웨스트코트는 부드러운 갈색 머리에 유쾌하며 약간 못생긴 여자다. 그녀의 넓고 아름다운 이마에는 전혀 아무 자국도 나지 않았다. 추운 날씨에는 그녀는 밍크처럼 보이는 물들인 족제비 가죽 코트를 입었다. 짐 웨스트코트는 나이보다 젊게 보인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나이보다 젊게 느끼는 듯 하다고는 말할 수 있다. 그는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고 엔도버에서 그의 동급생들이 입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옷차림을 했다. 그의 태도는 진지하고 열정적이며 침착하고 순진했다. 웨스트코트 부부가 그들의 친구, 동창생,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오직 고전 음악에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런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음악회에 다녔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을 라디오의 음악을 들으며 지냈다. 그들의 라디오는 예민하고 예측할 수 없는 수리 불가능한 오래된 기구였다.
두 사람 모두 라디오 부품이나 그 주변의 다른 용품들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라디오가 고장이 나면 짐은 손으로 라디오의 옆구리를 탁 때리고 냈다. 때때로 이것이 소음이 되기도 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슈베르트의 사중주가 나오다가 갑자기 음악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짐은 계속 라디오를 때렸지만 소식이 없었다. 그 슈베르트의 곡도 영영 그들에게서 사라졌다. 그는 아이린에게 새 라디오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월요일 사무실에서 그는 새 것을 샀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라디오가 도착하면 그녀에게 깜짝 놀랄 일일 것이라고 했다. 라디오는 다음날 오후 부엌문 앞에 배달되었다. 하녀와 일꾼의 도움으로 아이린은 나무 상자를 풀고 그것을 거실로 들여왔다. 그녀는 즉각 그 커다란 고무나무 상자의 흉측한 생김새에 너무 놀랐다. 아이린은 자신의 거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의 가구와 색깔을 자신의 옷을 고르는 만큼이나 신경 써서 선택했다. 그런데 이제 그 새 라디오가 그녀의 친숙한 소지품들 사이에 공격적인 침입자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기구판 위의 다이얼과 스위치의 숫자에 당황했으며 그것들을 찬찬히 다 들여다본 후에야 플러그를 벽의 소켓에 꽂은 뒤 라디오를 켰다. 다이얼들은 심술궂은 초록빛을 맹렬하게 발했고 그녀는 희미하게 피아노 오중주 음악을 들었다. 오중주가 멀리서 들린 것은 한순간뿐이었다. 그것은 빛보다 더 맹렬한 속도로 그녀를 짓누른 뒤 굉장한 소리로 아파트를 채웠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테이블 위에 놓아둔 도자기 장식품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라디오로 달려가 소리를 낮추었다. 그 흉측한 고무나무 상자 속에 숨겨진 난폭한 힘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그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으며 그녀는 그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 오후 늦게서야 그녀는 다시 라디오로 돌아올 수 있었다. 가정부가 아이들에게 저녁을 주고 목욕을 시키고 있을 때 아이린은 라디오를 켜고 소리를 낮춘 뒤 자기가 잘 알고 즐기는 모차르트의 오중주 한 곡을 앉아서 들었다. 음악이 선명하게 들렸다. 새 라디오는 헌 것보다 훨씬 음색이 맑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음색이므로 그 라디오 상자를 소파 뒤에 감출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했다. 그러나 그녀가 라디오와 화해를 하자마자 잡음이 시작되었다. 화약 퓨즈가 타는 듯한 우지끈 찍 하는 소리가 오중주의 연주에 곁들이기 시작했다. 음악 소리 너머로 아이린에게 바다를 연상시키는 술렁임 소리도 들렸고 오중주가 계속됨에 따라 다른 많은 소리들이 이에 가세했다. 모든 다이얼과 모든 스위치를 돌려보았지만 잡음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낙심하고 당황한 채 앉아서 선율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애썼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거실벽 옆에서 운행되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정전기의 특징에 대한 단서를 준 것은 엘리베이터의 소리였다. 엘리베이터 케이블의 덜컹거리는 소리, 문들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들이 라디오의 확성기 속에서 재생되었으며 라디오가 온갖 종류의 전파에 예민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녀는 모차르트 곡 속에서 전화벨 울리는 소리, 전화 다이얼 돌리는 소리, 진공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등을 알아듣기 시작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보니 현관 벨소리, 엘리베이터 벨소리, 전기 면도기 소리, 믹서 돌리는 소리들을 구별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소리들은 주위의 아파트들에서 채취되어
그 여자의 확성기를 통해 전달되었다. 불협화음에 민감한 그 잘못된 강렬하고 흉측한 기구는 그녀가 손댈 수 없는 것이어서 그녀는 라디오를 끄고 아이들 자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짐 웨스트코트는 집에 돌아와 자신 있게 라디오로 가서 다이얼을 돌렸다. 그도 아이린과 같은 경험을 했다. 짐이 다이얼을 맞춘 방송국에서는 한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먼 데서부터 순식간에 맹렬한 기세로 가까워지는 통에 아파트가 흔들렸다. 짐은 소리 조절기를 돌려 소리를 낮추었다. 그러자 1, 2분 뒤 잡음이 시작되었다. 전화벨, 현관벨 소리가 들려왔고 엘리베이터 문소리도 가세했고 요리 기구들이 돌아가는 소리도 났다. 낮에 아이린이 라디오를 켰을 때와는 다른 성질들의 소음이었다. 마지막 전기 면도기는 플러그가 꽂힌 채였고 진공 청소기는 벽장 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정적은 해진 뒤 도시를 뒤덮는 속도의 변화를 반영했다. 그는 손잡이들을 이리저리 돌렸으나 잡음을 없앨 수 없었고 그래서 라디오를 끈 뒤 아침에 라디오를 판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겠다고 아이린에게 말했다. 다음 날 오후 아이린이 점심 약속을 끝내고 아파트에 돌아오니 수리공이 와서 라디오를 고쳤다고 가정부가 말했다. 아이린은 모자와 털옷을 벗기도 전에 거실로 들어가 라디오를 켜보았다. 라디오 스피커에서 미주리 월치의 녹음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여름을 보냈던 호수를 가로질러 이따금씩 듣곤 했던 가늘고 직직거리는 음악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그 곡에 대한 설명을 기대하면서 월츠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음악이 끝나자 침묵이 뒤따랐고 그런 뒤 그 희미하고 직직거리는 레코드 소리가 반복되어 들렸다. 그녀는 다이얼을 돌렸다. 그러자 코카서스 지방의 음악이 만족스럽게 터져 나왔다. 먼지 속을 구르는 맨발 소리와 싸구려 보석처럼 장식된 동전들의 딸그랑 소리들이 들렸다. 그러나 그 너머로 그녀는 종이 울리는 소리들, 그리고 목소리들이 뒤범벅되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왔으므로 그녀는 라디오를 끄고 아이들 방으로 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짐은 지쳐 있었다. 그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거실에 가서 아이린과 함께 앉았다. 라디오를 켜자마자 가정부가 저녁 식사를 알렸으므로 그는 라디오를 켜둔 채 아이린과 식탁으로 갔다. 짐은 너무 지쳐 있어서 대화의 흉내조차 낼 수 없었다. 저녁 식사에서 아이린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그녀의 관심은 음식에서 촛대 위 은박지에 붙은 촛농으로 거기에서 다른 방의 음악 소리로 옮겨갔다. 그녀는 잠시 쇼팽의 서곡에 귀를 기울이다가 돌연 남자 목소리가 끼어들어 놀랐다. 제발 캐시, 그는 말했다. 당신은 언제나 내가 집에 올 때 피아노를 쳐야 하오? 음악이 갑자기 끊어졌다. 시간이 이때뿐이에요. 여자가 말했다. 난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어요. 나도 그렇소. 그 남자가 말했다. 그는 연주용이 아닌 피아노에 대해 무엇인가 지독한 말을 덧붙이고는 문을 쾅 닫았다. 열정적이고 우울한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다. 들었어요? 아이린이 물었다. 뭘? 짐은 후식을 먹고 있었다. 라디오 말이에요. 한 남자가 음악이 진행되는 동안 뭐라고 말했어요. 뭔지 고약한 말을. 방송 극이겠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린이 말했다. 그들은 식탁에서 일어나 커피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다.
아이린은 다른 방송국으로 돌려보라고 짐에게 말했다. 그가 손잡이를 돌렸다. 당신 내 양말끈 봤소? 한 남자가 물었다. 내 단추를 채워줘요. 여자가 말했다. 내 양말끈 봤소? 남자가 다시 말했다. 내 단추를 채우라니까요. 그럼 당신 양말끈을 찾아줄 테니. 여자가 말했다. 짐은 다른 곳으로 돌렸다. 당신 재떨이에 사과 알맹이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소. 남자가 말했다. 난 그 냄새 질색이오. 이상한데? 짐이 말했다. 그렇지요. 아이린이 말했다. 짐은 다시 손잡이를 돌렸다. 잘 익은 호박이 터지는 코르만델의 해변가에 한 여자가 뚜렷한 영국식 어조로 말했다. 숲의 한가운데에 용기봉기보가 살았어요. 낡은 의자 2개, 초 반쪽, 손잡이도 없는 낡은 컵 1개. 맙소사, 아이린이 소리쳤다. 저건 스윈인의 보모예요. 이것들이 그가 가진 재산의 전부였어요. 그 영국식 음성은 계속 말했다. 그거 끄세요. 아이린이 말했다. 그들도 우리 소리를 들을지 몰라요. 짐은 라디오를 껐다. 그건 스윈이 댁의 보모 미스 암스트롱이에요. 아이린이 말했다. 그 여자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들은 17-B에 살아요. 나는 미스 암스트롱과 공원에서 얘기했어요. 그 여자 음성을 잘 알아요. 우리는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의 아파트를 엿듣고 있는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짐이 말했다. 하여간 그건 스위니 댁 보모였어요. 아이린이 흥분해서 말했다. 난 그 여자 목소리를 알아요. 잘 알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을지 몰라요. 짐은 스위치를 돌렸다. 처음에는 멀리서, 그러더니 점점 가까이서 마치 바람에 실려오듯 스위니 댁 보모의 명확한 어조가 다시 들렸다. 징글리 부인, 징글리 부인. 그 여자는 말했다. 호박꽃이 터지는 곳에 앉아있는 당신 오셔서 나의 아내가 되시겠어요? 용기봉기보가 말했다. 짐은 라디오로 다가가 여보세요 라고 크게 확성기에 대고 말했다. 난 혼자 사는 것에 지쳤어요. 보모가 계속했다. 이 황량하고 돌투성이인 해안에서 나는 내 삶에 지쳤어요. 당신이 오셔서 나의 아내가 되신다면 나의 삶은 정말 평화롭겠어요. 저 여자는 우리 소리를 못 듣나 봐요. 아이린이 말했다. 다른 곳을 돌려봐요. 짐은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러자 거실은 과열된 칵테일 파티의 소음으로 가득 찼다. 누군가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휘펜푸프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으며 피아노 주위의 목소리들은 격렬하고도 행복했다. 샌드위치 더 드세요. 여자 하나가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소리치듯 웃음소리가 들렸고 무슨 접시가 바닥에 박살이 났다. 11-2에 사는 플러시 댁이 틀림없어요. 아이린이 말했다. 오늘 오후 그들이 파티를 여는 것을 난 알아요. 그 부인을 술가게에서 봤어요. 이거 정말 근사하지 않아요? 다른 데를 돌려보세요. 18-C에 사는 사람들을 들을 수 있는지 보세요. 웨스트코트 부부는 그날 저녁 캐나다의 연어 사냥에 대한 독백을, 브릿지 게임을, 그리고 시 아일랜드에서의 2주일간의 휴가 동안 찍은 가정용 영화에 계속되는 설명을, 은행에서 돈을 너무 꺼내 쓴 것에 대한 격렬한 집안 싸움을 엿들었다. 그들은 자정에 라디오를 끄고 너무 웃어서 기운이 없어진 채 자러 갔다. 밤중 어느 땐가 아들이 물을 달라고 해서 아이린이 물을 가지고 그의 방으로 갔다. 아주 이른 시간이었다.
이웃의 모든 불들은 꺼져 있었고 아들 방의 창으로 그녀는 텅 빈 거리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가서 라디오를 켰다. 희미하게 기침소리, 신음소리가 들리더니 한 남자가 말했다. 여보, 괜찮소? 그가 물었다. 네, 여자가 기운 없이 말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여자는 절박하게 덧붙였다. 그러나 찰리, 난 더 이상 건강치 못한 것 같아요. 때로는 정신이 드는 때가 일주일에 15분 또는 20분쯤 있지만 난 다른 의사에게 가기 싫어요. 이미 병원비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나 찰리, 난 정말 아픈 것 같아요. 그들은 젊지 않구나. 아이린은 생각했다. 음색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이 중년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 대화에 억제된 우수와 침실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그녀를 춥게 했다. 그녀는 다시 자러 갔다. 이튿날 아침, 아이린은 식구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가정부는 지하실에 있는 자기 방에서 10시가 되도록 올라오지 않았다. 그리고 딸의 머리를 따아주고 아이들과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때까지 문에서 배웅했다. 그런 뒤 그녀는 거실로 들어가 라디오를 켰다. 난 학교 안 가. 아이가 비명을 질렀다. 난 학교가 지겨워. 난 학교 안 가. 난 학교가 미워. 넌 학교 가야 돼. 성난 여자가 말했다. 우린 너를 그 학교에 넣느라고 $800를 냈어. 그러니 넌 죽더라도 학교 가야 돼. 다음번에 다이얼을 맞춘 곳에서는 미주리 월츠의 낡은 녹음이 들렸다. 아이린은 다이얼을 계속 돌려 예닐곱 집의 아침 식탁을 침범했다. 그녀는 소화불량, 육감적인 사랑, 병적인 허영, 신앙심, 그리고 절망의 표출을 엿들었다. 아이린의 삶은 거의 겉으로 나타나는 그대로 단순하고 보호된 삶이었으며 그러므로 그날 아침 확성기에서 나오는 직접적이고 때로는 야만적인 언어들이 그녀를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했다. 그녀는 가정부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귀를 기울였다. 그런 뒤 재빨리 라디오를 껐다. 이런 사생활의 엿봄은 몰래 해야 하는 것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아이린은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었다. 12시가 조금 지나 그녀는 아파트를 나섰다. 그녀의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섰을 때 그 안에는 여자들이 몇 명 타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보기 좋은 태연한 얼굴과 털코트와 모자에 달린 헝겊 꽃들을 응시했다. 이들 중 누가 시아일랜드에 갔었는가? 그녀는 궁금했다. 누가 은행에서 돈을 초과로 꺼내 썼는가? 엘리베이터는 10층에서 섰고 2마리의 테리어 개를 데리고 어떤 여자가 탔다. 그 여자는 머리를 높게 빗어 올리고 밍크 망토를 썼다. 그 여자는 미주리 월츠를 콧노래로 불렀다. 아이린은 점심에 마티니를 2잔 마셨다. 그리고는 탐색하듯 자기 친구를 쳐다보고 그녀의 비밀은 무엇일까 궁금해했다. 그들은 원래 점심 후 쇼핑할 생각이었지만 아이린은 양해를 구하고 집에 왔다. 그녀는 가정부에게 혼자 있겠다고 말한 뒤 거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라디오를 켰다. 그녀는 오후 내내 숙모를 즐겁게 하려고 애쓰는 여자의 조심스러운 대화를, 점심 파티의 신경질적인 끝남을, 칵테일 파티에 오는 손님들에 대해 가정부에게 주의를 주는 집주인 여자의 말을 들었다. 제일 좋은 스카치는 머리가 하얗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지 마요. 주인 여자가 말했다. 더운 음식들을 내놓기 전에 그 간 요리를 다 처리할 수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5 빌려주겠어요? 엘리베이터 맨에게 팁을 줘야겠어요. 오후가 기울어감에 따라 대화들은 격렬해졌다.
자기가 앉아있는 곳으로부터 그녀는 이스트 리버강 위에 넓은 하늘을 볼 수 있었다. 하늘에는 남풍이 겨울을 산산조각 내어 북쪽으로 데리고 가는 듯 수백 조각의 구름이 있었다. 라디오를 통해서 그녀는 칵테일 파티에 손님들이 도착하는 소리를,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업가들이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오늘 아침 목욕실 바닥에서 상당히 큰 다이아몬드를 주었어요. 여자가 말했다. 간밤에 던스턴 부인이 끼고 있었던 그 팔찌에서 떨어진 게 틀림없어요. 우리 그거 팝시다. 남자가 말했다. 메디슨 애버뉴의 보석상에 가지고 가서 팔아요. 던스턴 부인이야 모를 것이고 그럼 우린 200~300달러 쓸 수 있고. 오렌지와 레몬들, 성 클라멘트 교회의 종들이 말합니다. 스위니 덱의 보모가 노래했다. 50전, 25전이라고 성 마틴 교회의 종들이 말합니다. 언제 당신은 나에게 빚을 갚겠습니까? 올드베일리 감옥의 종들이 말합니다. 그건 모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소리쳤다. 그리고 그 여자의 등 뒤에서 칵테일 파티 손님들이 소리를 질렀다. 그건 모자가 아니에요. 그건 연애 사건이에요. 월터 플로렐이 말했어요. 그는 그것이 모자가 아니라 연애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런 뒤 더 낮은 소리로 같은 여자가 덧붙였다. 누구한테든지 말을 해요, 제발. 여보, 누구하고든 얘기를 해요. 만일 집주인 여자가 당신이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여기 서 있는 것을 보는 날에는 우리를 초대 명단에서 빼버릴 거예요. 난 이런 파티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웨스트코트 부부는 그날 밤 저녁 초대를 받아 외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짐이 집에 왔을 때 아이린이 차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슬프고 막연한 듯이 보였다. 그는 술 한 잔을 갖다 주었다. 그들은 이웃집에서 친구들과 식사할 것이었으므로 그곳으로 걸어갔다. 하늘은 넓었고 빛이 가득했다. 추억과 욕망을 건드리는 아름다운 봄날 저녁들. 바로 그런 저녁이었고 그들의 손과 얼굴에 닿는 공기는 아주 부드럽게 느껴졌다. 구색은 악대가 구석에서 예수는 더 다정하다를 연주하고 있었다. 아이린은 남편의 팔을 잡고 음악을 듣기 위해 그를 잠시 멈추게 했다. 저들은 정말로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녀는 말했다. 저들은 저렇게 선량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걸어가더니 탬버린 속에 떨어뜨렸다. 남편에게로 돌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그에게는 낯선 빛나는 우수의 표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만찬에서의 그녀의 행동도 그에게는 이상하게 보였다. 그녀는 무례하게 주인 여자의 말을 막기도 했고 식탁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만일 자기 아이들이 그랬으면 그들에게 벌을 주었을 행동이었다. 파티에서 나와 그들이 걸어서 집에 돌아올 때 여전히 날씨는 훈훈했다. 아이린은 봄 별들을 올려다 보았다. 저 작은 별들이 참으로 멀리까지도 빛을 내네. 그녀는 탄성하듯 외쳤다. 마찬가지로 고약한 세상 속에서 선한 행동은 빛나지. 그날 밤 그녀는 짐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실로 나와 라디오를 켰다. 짐은 다음날 저녁 6시쯤에 집에 왔다. 가정부 에마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가 모자를 벗어 걸고 코트를 벗고 있는데 아이린이 홀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번들거렸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짐, 16-C로 올라가세요. 그녀는 외쳤다. 코트는 벗지 말아요. 16-C로 올라가요. 오스본 씨가 아내를 때리고 있어요.
그들은 4시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러더니 지금 그가 아내를 때려요. 올라가서 그를 말리세요. 짐은 거실에 있는 라디오로부터 비명소리, 욕설,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 당신 이따위 것들을 왜 들어? 그는 말했다. 그는 거실로 성큼 들어가 스위치를 껐다. 점잖지 못해. 그는 말했다. 이건 창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 당신이 이따위 것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잖아. 라디오를 끄면 되잖아. 아, 끔찍해요. 정말 무서워요. 아이린은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하루 종일 듣고 있었어요. 정말로 참담해요. 그렇게 참담하다면 왜 그걸 듣소? 내가 이 빌어먹을 라디오를 산 것은 당신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였소. 그는 말했다. 나는 그걸 사느라고 큰 돈을 치렀어.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소. 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소. 제발, 제발 나와 싸우지 말아요. 그녀는 괴로워하며 그의 어깨 위에 머리를 기대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싸우고 있어요. 모두들 싸우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돈 걱정을 해요. 허친슨 부인의 어머니가 플로리다에서 암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어머니를 마요 요양원에 보낼 돈이 없어요. 하여간 허친슨 씨는 돈이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건물에 사는 어떤 여자는 경비원, 그 징그러운 경비원과 관계를 갖고 있어요. 너무도 끔찍해요. 멜빌 부인은 심장병을 앓고 있고 핸드리스 씨는 4월이면 실직을 할 판이고 그래서 핸드리스 부인은 그 모든 것에 대해 끔찍해해요. 미주리 월츠를 틀어놓고 있는 여자는 천한 매춘 부이고 엘리베이터맨은 폐를 앓고 있고 오스본 씨는 자기 부인을 때리고 있어요. 그녀는 울부짖었다. 그녀는 슬픔에 부들부들 떨면서 얼굴에 줄줄 흐르는 눈물을 손바닥 끝으로 가렸다. 어째서 왜 그걸 당신이 들어야 하오? 짐이 다시 물었다. 당신이 이렇게 비참하다면 왜 이따위를 들어야 하오? 제발, 제발, 제발. 그녀는 소리쳤다. 사는 것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구질구질하고 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우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보? 내 말은 우리는 언제나 서로서로 사랑하고 점잖고 다정했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린 2아이가 있어요. 아름다운 아이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구차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보? 그렇지요? 그녀는 2팔로 그의 목을 안고 그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에 댔다. 우린 행복해요. 그렇죠, 여보? 우린 행복해요. 그렇지요? 물론 우린 행복하오. 그는 피곤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물론 우린 행복하오. 그 빌어먹을 라디오를 내일 다시 고치든가 치워버리든가 하겠소. 그는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를 토닥였다. 딱 한 사람. 그는 말했다. 당신은 날 사랑하죠? 그렇죠? 그녀가 물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속이지도 않고 신경질적이지도 않고 돈 걱정도 안 하지요? 그렇지요? 우린 안 그렇소, 여보. 그가 말했다. 수리공이 아침에 와서 라디오를 고쳤다. 아이린은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켜고는 캘리포니아 포도주 광고와 슐러의 기쁨의 송가를 포함한 베토벤의 제9교향곡을 듣고 행복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라디오를 켜놓았으며 아무런 잡음도 나오지 않았다. 짐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스페인 조곡이 연주되고 있었다. 다 괜찮소? 그가 물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들은 칵테일을 좀 마시고 식탁에 앉았다. 일트로바토레에 나오는 대장간의 합창이 나왔다. 이어서 드뷔시의 바다가 흘러나왔다. 오늘 내가 라디오 대금을 치렀소. 짐이 말했다. $400가 들었소. 당신이 라디오 때문에 기쁨을 갖게 되길 바라오. 물론이죠. 아이린이 말했다.
$400는 내 형편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오. 그가 계속했다. 나는 당신이 즐길 만한 무엇을 사고 싶었소. 그 라디오가 우리가 오래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호사요. 아직 당신 옷값도 치르지 않은 것을 보았소. 당신 화장대 위에서 보았소.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왜 옷값을 냈다고 나한테 그랬소?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소? 단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짐.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물을 좀 마셨다. 이달 생활비에서 그걸 지불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달에는 의자 커버를 새로 샀고 그 파티도 있었고요. 아이린, 당신은 내가 주는 돈을 좀 더 현명하게 관리하는 걸 배워야 하오. 그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가 올해는 작년만큼 돈이 없다는 걸 이해해야 하오. 나는 오늘 미첼과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했소.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들은 새로운 상품 판매를 촉진시키는데 시간을 다 쏟고 있소. 그게 얼마나 시일이 걸리는지 당신 알고 있지 않소? 당신도 알지만 난 이미 젊지 않소. 난 37이요. 내년이면 내 머리가 희끗해질 것이오. 나는 내가 희망했던 것만큼 성공하지 못했소. 그리고 더 나아질 거라고도 생각지 않소. 알아요, 여보. 그녀가 말했다. 우린 절약하기 시작해야 하오. 짐이 말했다. 우린 아이들 생각을 해야 하오. 당신한테 정말로 솔직히 말하지만 난 돈 걱정을 굉장히 해요. 나는 앞날에 대해 전혀 자신이 없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만일 무슨 일이 나한테 생긴다면 보험 들어놓은 것이 있어. 그러나 요새는 그걸로 오래 버틸 수 없어요. 나는 당신과 아이들의 삶을 안락하게 하고자 무척이나 열심히 일했소. 그는 비통하게 말했다. 난 내 모든 정력과 내 모든 청춘이 털코트와 라디오와 의자 카바 따위로 낭비되는 걸 보고 싶지 않소. 제발 짐, 그녀는 말했다. 제발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누가 듣는단 말이오? 에마는 들을 수 없소. 라디오, 빌어먹을, 난 질렸소. 그는 소리를 질렀다. 난 당신의 걱정에 염증이 났소. 라디오는 우리 얘기를 들을 수 없소. 아무도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들으면 어떻소? 무슨 상관이요? 아이린은 식탁에서 일어나 거실로 들어갔다. 짐은 문으로 와서 거기 서서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다. 어째서 당신은 벼랑간 구세주인 척 하는 거요? 무엇이 하룻밤 사이에 당신을 수녀로 만들었소? 당신은 당신 어머니의 유언서를 검인하기도 전에 그녀의 보석들을 훔쳤소. 당신은 당신 여동생에게 할당된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소. 그녀가 그 돈이 필요했을 때마저도. 당신은 그레이스 하우랜드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소. 그리고 또 당신이 낙태 수술을 받으러 갔을 때 당신의 경건심과 덕은 다 어디 있었소? 난 당신이 얼마나 냉담했는지 절대 못 잊을 거요. 당신은 마치 휴양지에 가듯이 가방을 싸들고 그 아이를 없애려고 나섰소. 당신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다면, 그럴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더라면. 아이린은 잠시 그 끔찍한 라디오 상자 앞에 모욕을 받으며 기가 막힌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음악과 음성들을 꺼버리기 전에 그 라디오가 그녀에게 친절하게 말해줄지도 모른다고 바라면서 스위니 시댁 보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스위치에 손을 대고 있었다. 짐은 계속 문에서 그녀에게 소리쳤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성은 우아하면서도 무심했다. 동경에서 이른 아침 철도 참사가 있었습니다. 확성기가 말했다. 29명이 죽었습니다. 맹아들을 위한 버팔로 근처의 성모 병원에서 불이 났으며 오늘 새벽 수녀들이 껐습니다. 지금 기온은 47도이고 습도는 89입니다.